네, 이제 매크로 이슈를 조금 정립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변수, 뉴욕 주가가 뭐 어떻고 경기 부양이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이런 게 이제 정립이 좀 돼야 되는데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그 의견을 구가해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퀀트 글로벌 애널리스트입니다. 정다운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베스트 정다운입니다. 네. 본인 이름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네. 자, 미국 증시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논란은 계속됐었던 것 같은데 뭐 이분법적인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 연일 신고가를 보이다가 뭐 어제 잠깐 조정이었죠. 잠깐일지 뭐 조정이 시작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떨까요? 정다운 연구원이 보시기에 지금의 미국의 저 주가 지수 레벨은 어떻다? 일단 기업 이익과 밸류의 측면으로 봐서는 S&P 500 지수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거는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모두가 부담스러운 주가 지수까지 올라갔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유동성과 낙관적인 센티멘트가 그 기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는 재정정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센티멘트의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백신 개발 이미 됐고 네.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시켰던 그런 시기에서 그 이후로 넘어간다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라는 약간은 막연할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화면에 수치적인 데이터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2개월? 예, PER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익과 밸류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현재 22.6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 30년간의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치가 16.0배거든요. 네. 이거 대비해서 40% 높은 수준이고요. 좀 더 와닿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IT 버블이었던 당시를 버블 시기로 상당히 많이들 언급을 하시잖아요. 네, 2000년도 초반, 90년도 말. 그때 PER 고점이 몇 배였느냐라고 본다면 그때 24.7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누구나 다 버블이라고 물론 지나서 인식을 하는 거지만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와 멀티플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리 이익과 밸류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 퀀트 애널리스트 다운 숫자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수치에 근거해서 나는 지금 저주가는 좀 비싼 것 같아요라고. 그렇죠. 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뭐죠? 이익 측면을 같이 봐줘야 돼요. PER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는 걸 반영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성이 충분히 올라와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확정 실적, 그러니까 이때까지 3분기까지 발표한 실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래를 예상하는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관적인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코로나 이전보다 현재 10%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화되는 걸 가정하고 이익이 조금 뭔가 회복되는 거를 끄집어 봐도 지금은 그렇죠. 비싸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영국에서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 FDA도 이제 곧 허가를 낼 거라고는 아침에 보도를 봤는데 파이자 백신을 쓰긴 했나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예. 자, 백신에 대한 얘기, 미국 증시하고 이것도 한번 같이 묻혀서. 네, 백신 기대감은 증시에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종목 스타일로 봤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컨택트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일상생활을 대회에서 못함으로써 언택트로 소비를 함으로써 컨택트, 반대쪽에 있는 컨택트 종목들은 이익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크게 좀 불어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소한 주가의 하단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백신이 기대감으로 있을 때가 오히려 백신이 보급이 되고 집단 면역이 갖춰진 뒤에 일상이 정상화됐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렸다시피 현재 낙관적인 센티멘트에는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FOMC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낮은 금리를 유지를 시켜주고 네. 그리고 재정 정책을 확대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가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좀 낮아질 수 있고요. 물론 연준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금리의 정상화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일상이 정상화됐을 때 경기가 얼마나 정상화되는지, 경기가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려온 얘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얘기인데 미국에서 지금 FDA에서 승인을 아직은 안 내줬죠. 그러니까 승인이 늦어지면은 내년 하반기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게 협박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의 파이자하고 물론 독일의 이제 그 바이오엔테크 합작사지만 파이자의 미국 백신은 영국이 사줬잖아요. 그렇죠. 뭐 허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영국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하고의 그거는 미국이 아직 승인을 안 내주어서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백신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백신 전쟁.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결과들을 봤을 때 조금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주가 떨어질 때는 다시 물론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뭐 회복한다는 가정하에 좀 밀릴 때마다 좀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지속적으로 언급해 오다시피 그리고 언급해 주셨다시피 네. 센티멘트라는 거는 사실 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사람 심리라는 상당히 좀 막연한 부분들이고요. 뭐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포모 장세라고 하는 이러한 주식 상승세를 나만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네. 그런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은 좀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는 저도 주가의 상단을 굳이 제한해 두지 말고 네. 일단은 낙관적인 심리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제 미국 장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말까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밤에 중간중간 미국 장시를 좀 봤는데요. 네. 그때마다 보면은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막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낙관적인 심리가 그렇다고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유동성도 풍부하고 아직은. 네, 현재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12월까지는 시장은 약간 기간 조정, 그러니까 횡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조금씩 사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아까 그 타이틀이 그렇게 나갔는데 미국 증시에서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것도 좀 말장난처럼 웃기지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이렇게 구별해 본다면.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 화두가 됐던 이유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성장주의 주가가 가치주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특히나 코로나 쇼크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고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의 성장주가 이런 부분들을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성장주는 성장주 나름대로 가치주는 또 가치주 나름대로 별도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장주라는 거는 코로나 시기에 기업 이익이 그래도 견조하게
이익을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익 성장성이 견조하게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백신에 대한 노이즈가 좀 전에 이제 속보로 나갔다시피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라는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비유하듯이 말하자면은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가치주 단에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성장주 단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상관없이 이익을 견조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에서는 과연 해당 종목들이 견조한 이익 성장성을 유지 혹은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가치주 단에서는 해당 종목이 이익을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이것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정리하자면은 자, 미국 주식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퀀트 측면에서 계량학적으로 보면은 비싸. 하지만 심리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당분간은 재료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어. 반말은 아닙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럴 때 전략은 성장주냐 뭐 가치주를 구분하지 말고 이른바 바벨 전략. 아, 예,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윤지호 센터장이 늘 네. 바벨 하셨고 바벨 전략으로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는 바벨이 이거잖아요. 네. 네, 덤벨은 맞습니다. 이거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같이 골고루 섞어서 믹싱해서 지켜봐. 네. 그러면 뭘 볼 거냐? 섹터 정리합시다. 시간은 그렇죠. 다 돼가고. 예, 정리하기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는 핵심적인 지표로 뭘 제시해 드리냐면은 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그 중에 또 드립니다. 싼 게 또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밸류는 높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밸류의 절대적인 레벨을 보자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변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전에 이 정도 변동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전한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치주 단에 있어서는 재무 건전성이 높은 종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3월부터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못했던 종목들이 많고요. 심지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일상 정상화까지 6개월 내지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도 제대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영업 기반을 유지시켜 나가고 최소한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이슈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재무 구조가 탄탄한 종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퀀트 단에서 손쉽게 계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인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장성에 대한 판단, 이익 회복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게 더 베스트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마지막 정리면 대마불사 망하지 않는 기업은 수익이 그렇게 쪼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왔을 때 회복력이 가장 빠를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대표적으로는 미국에는 아마존, 뭐 AMD, 네, 맞습니다. 나이키, 맥도날드. 네, 업종 단으로 보면은 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IT 쪽이나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아마존, 머크, AMD 같은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치주 단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관련주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대형주에서는 나이키나 맥도날드 아니면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들이 네.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힌트를 우리 시장으로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자, 오늘 뭐 전반적인 이야기 좀 정립을 해봤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퀀트 글로벌 애널리스트 정다운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